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작년 가계 지출에서 대출 이자로 나간 비용이 역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고금리 때문에 더 이상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불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가계대출 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지출하는 이자 비용 증가폭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인 이상 가구 지출 중에서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9만 9천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해서는 1년 사이에 31% 급증한 거예요. 네네. 이는 통계청이 통계 조사를 한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같은 기간에 소비 지출이 5.8% 증가했는데 이게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이자 비용 역시 이제 2022년 9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27% 증가했고요. 네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가계가 가계 전체가 짊어진 이 빚을 이제 의미하는 가계 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 원이에요.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네네. 국내 총생산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이제 2017년 92%에서 2022년 108%로 5년 만에 16%가 증가했어요. 네. 작년 들어서 약간 이 증가 흐름이 좀 주춤하는 듯했지만 작년 4분기 GDP 대비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10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 은행권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이제 작년 5월 이후에 매달 증가해서 지난달 말 696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시기 0.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계속 거듭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3.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이자 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다 빚을 갚는 데 써도 다 그렇죠. 빚을 못 갚는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계 빚도 들고 이자 부담도 커졌는데 혹시 소득 구간별로도 이자 부담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작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보면 2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7%가 증가했는데요. 이제 같은 기간 이제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0.9% 증가했어요. 반면에 식료품, 음료 지출은 5.7%, 이제 주류 담배 지출은 8.2% 줄어서 지금 먹는 것을 줄이고 이자 비용을 갚는데 하위 20%는 다 쓰는 분위기고요. 지금 소득 상위 20% 이자 비용은 이제 작년에 25만 4천 원으로 이제 1년 만에 41%가 늘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한 데 그쳐서 고소득층도 이자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이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금리로 한계에 달하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사이에 50% 이상 불어났어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자료를 보면요, 이제 현재 개인 사업자가 한 335만 명 가량인데 이제 모두 1,109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서 대출 잔액이 27조 400억 원이 늘었어요. 이 단순히 대출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대출의 질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연체 금액은 27조 3천억 원으로 9조 800억 원 늘어서 50%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평균 연체율도 2.47%로 약 0.8%포인트 뛰었고요. 게다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추가 대출이 또 사실상 불가능한 이 자영업 다중채무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는 173만 명에 달하고요. 지금 개인 사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입니다. 지금 다중채무 인원은 1년 만에 5만 명가량 늘었고요. 대출 규모도 1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연체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졌는데요.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의 연체액이 2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말보다 1년 만에 52%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체율도 3.15%로 1.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자영업자 대출 상황과 부채 네. 상황과 지금 연체율을 알아봤는데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젊은 자영업자들 사정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의 작년 연체율 증가율을 한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이 30대가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60세 이상이 58%, 50대가 56%, 40대가 43.7%, 29세 이하가 36.1% 순이었고요. 네. 연체율은 이제 29세 이하가 최고로 6.59%였고요. 30대가 3.9%로 두 번째였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2030 세대들이 지금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2030들이 이 젊은 자영업자들이 이 대출 상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가계부채 문제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투자 금융 위기 이후 최소. 최근 미국발 해외 부동산 투자 위험이 커졌습니다. 과거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국내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1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작년 국내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12억 달러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수익률도 채권보다 높다는 판단하에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제 금융사들이 상당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요. 이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득한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이제 대출 차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제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심리도 위축이 불가피했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각한 그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로 작년에 15억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네. 전체 매각액에서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6.1%로 전년 50%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피스 시장이 지금과 같은 침체를 이어갈 경우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오피스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오피스 임차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국내 오피스에 투자할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고요. 그러니까 오피스 매각액이 늘어났다는 건 이제 팔려는 수요가 많아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소리군요. 네. 이렇게 오피스 빌딩에 대한 관심이 식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위험이 불거졌는데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인 해외 부동산 네. 투자처가 있었다는데 어디입니까? 네. 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곳은 바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이요? 네, 작년에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침체했던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이제 호텔 매입에 4억 9천만 달러를 썼어요.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를 쓴 오피스보다 더 많은 돈을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하면 주로 오피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호텔 매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지난해 살펴보니까 매각액이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팔려고 했던 겁니다. 살려는 수요만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19 해소와 이제 경제 여건 개선 등으로 해외 이제 출장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 업무 여행 협회에 따르면 올해 이제 전 세계 출장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중국의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시아와 미국 주요 도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올해 또 파리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주시해야 할 이제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 오피스와 그리고 네. 호텔의 입장이 역전됐네요.
그리고 미국 금융권 소식도 잠깐 들어보자면 이 미국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손실을 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이제 시장에 해외 부동산 리스크를 안겨줬던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전일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이달 1일 뉴욕 증시에서 이제 금요일이죠. 하루 만에 무려 25.89% 하락한 3.5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1월 31일 오피스 빌딩 중에서 이제 상업용 대출, 이제 부동산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고 나서 하루 만에 37%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지역은행 주가도 동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으나 이달 1일에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이제 해외 부동산 위기설의 진앙지로 떠올랐다가 최근에 좀 잠잠하다 했는데 이 주가가 한꺼번에 소급해서 내렸나 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이제 얼마나 많은 부채가 노출됐고 위험한지 감사를 받는 중이었어요. 예. 이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 은행이 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내부 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실보다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커졌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공시를 하기 전에 더 규모가 작은 은행이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리퍼블릭 퍼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살리기 위한 협상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이 은행도 이제 내부 통제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공시를 한 바 있는데 예. 이 공시 이후에 주가가 95%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에서 지역은행 주가 지수가 이날 2% 가까이 또 하락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미국 부동산이 상당수가 이제 만기를 맞고 있는데 이 만기를 맞는 과정에서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 지금 이런 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